비유동에는 네 가지가 있죠.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있는데 유형 먼저 해볼게요. 일단 유동성은 투자자산이 더 높아서 먼저 나열해요. 이 순서는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높은 게 위에 있어요. 유형 자산은 좀 쉽거든요. 토지는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 토지라고 하지 대지인데 이게 토지인지 아니 이렇게까지 묻지 않아요. 영업용이라는 거에 다 써놔주세요. 업무용이라고, 판매용이 아니라고. 영업용이라는 것은 업무용이라는 표현이지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판매용 아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어디 빈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토지를 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건물은 이것도 역시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산 건물을 말해요. 사무실 용도라든지 기숙사 공장 용도라든지 구축물이라는 건 잘 나오진 않은데 땅바닥에 깔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 기계장치는 사무실에 쓰려고 에어컨 샀어요. 기계장치 그건 아니고 기계덩어리긴 하지만 기계장치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들, 기계장치들 말해요. 포장용 기계장치라고도 하고 제품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 그 다음 차량 운반구, 저도 회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충격이 이 단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던데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문화적인 충격까지 느꼈어요. 내 평생 이런 단어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세상에 이런 단어도 존재했구나. 이렇게 차량 운반구라는 건 간단하긴 해요. 쉬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어가 이상하게 생겼지.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것은 바퀴 달려서 굴러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아직 건물이 되지 않은 거, 짓고 있는 건물 짓는 동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료비, 인건비 등등의 이자 비용, 아니면 그 건물 짓느라고 대출 받아서 이자까지 발생했다.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의 비용은 몽땅 그 건물을 짓는 중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완성이 되는 날 몽땅 없애주고 건물이란 계정으로 슉 하고 집어넣어주게 돼요. 나중에 얘는 요리 가요. 그죠? 자, 그 다음 비품이라는 거는 1년을 초과하는 수명을 가진 거예요. 소모품은 1년 이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비품은 프린터기, 컴퓨터,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것들이 주로 비품이라고 하죠. 1년을 초과하는 수명을 가진 거. 여기서 유형자산의 끝에 가면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X된 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차를 1,000만 원 주고 사왔지만 매년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에 1,000만 원 주고 사왔다고 1,0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 3년 후도 1,000만 원, 계속 1,000만 원으로 보고되면 안 되죠. 사용하고 있는 동안 얘는 노후화 될 것이고 가치가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자산들의 가치를 줄여주는 것, 의도적으로 줄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근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유형자산을 먼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또 이따 이유가 있어요. 투자자산 할게요. 유동성은 얘가 더 높아요.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1년을 초과한 예금이나 적금 넣어놓을 수 있죠. 여유자금으로. 그래서 1년을 초과하면 예금이나 적금이나 다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은 당좌 계약을 개설할 때 아까 맡겨놓는 보증금 성격이에요. 우리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했잖아요. 그죠? 그 예금 통장을 만들 때 보증금을 맡겨두어야 하는데 그 보증금이란 계정은 이렇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계정에다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 했죠. 남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사오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물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땐 채권을 말하지 주식은 거기에 해당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남이 발행한 회사의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지문에 나오면 그래? 그럼 나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분개해야겠군. 이렇게 기록해야겠군. 이렇게 되고요.
매도는 뭐냐면 사올 때 단기인지 만기인지 결정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래서 지문에 남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왔어요 라는 표현만 있고 단기나 만기라는 말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는 거. 일단 얘들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자산입니다. 1년 안에 팔진 않을 건데 언제 팔지 모르겠어 하는 게 매도. 난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빌려주는 돈, 2년, 3년 있다 받을 거예요 하고 약속하고 빌려준 돈, 장기 대여금. 내가 만약에 빌렸다면 차입금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뭐냐면 퇴직급여를 회사 내에서 보유하지 않고 2016년이 되는 해에는 다 전액 외부에 맡겨야 해요. 연금운용사에. 그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확정급여형이라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그 돈을 내고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고 저 뒤에 손익계산서에 가면 또 나오는데 확정기여형일 때 납부할 때는 퇴직급여라는 걸 쓰기도 해요. 비교해서 나중에 또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아까 유형자산을 먼저 한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샀으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업용으로 샀을 때는 유형 자산인 토지 건물이라고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남는 돈 가지고 뭐 동계올림픽 평창 쪽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단다. 그래서 땅 좀 사놓을까? 시세가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목적으로 그쪽 땅이나 건물을 샀다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공장을 이전하거나 본사 이전, 사무실 이전하기 위해서 그쪽 토지나 건물을 샀다면 토지 건물이라고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세 개 다르다는 거 좀 비교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무형자산으로 갈게요.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다, 없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산들 있죠.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 소프트웨어 얼마치 있어요? 또는 권으로 끝나요. 보세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또는 뭐 특허권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들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 영업권이라는 것은 초과 수익력,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 말고도 초과 수익력이라는 것을 가치로 평가해서 자산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 영업권은 이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돈을 지불한 것만.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이런 권리들, 그 다음 광업할 권리, 어업할 권리, 그리고 가장 많이들 틀릴 수 있는 게 개발비, 시험에 또 단골로 나오기도 하고 이 중에서는 개발비라는 것은 신제품 등의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해요. 근데 얘가 비로 끝나니까 자꾸 비용인 줄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용 아님. 비용 한번 보고 올게요. 여기에도 가면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인 거예요. 비용. 그래서 개발비라는 자산이 아니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개발 두 글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중 신제품 개발에 따른 블라블라 비용이 발생했어요. 괄호 자산 처리에 개발비, 비용 처리에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개발비는 비로 끝나지만 자산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기타 등등의 비유동 자산인데 이게 뭐냐면 1년을 초과하긴 하는데 투자도 유형도 무형도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주로 세입자가 맡겨놓은 전세금이나 임차 보증금이요. 이런 것들이 주로 기타 비유동 자산에 포함됐어요.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세금이나 임차 시 보증금 맡겨놓은 거까지 해서 기타 비유동 자산. 여기서 중요한 건 임차 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한테 맡겨놓은 보증금이고 내가 세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받아 나가는 자산인 거죠.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요. 반대로 건물주가 받아둔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죠. 요거 꼭 부채같이 보이고 임대 보증금이 자산같이 보이니까 요거 별표 잘 외워놔 주셔요. 세입자가 맡겨놓은 보증금은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부채를 할게요. 부채는 자산과 반대되는 계정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자산보다는 좀 적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미 학습한 자산의 반대 계정이 많아서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매입 채무 갑니다. 매출 채권의 반대죠. 매입 채무 이것도 별표해놔 주시고, 내가 상품을 사오거나 상품을 판매할 땐 상품을 사오고 제품을 판매할 땐 원재료를 사와요.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죠. 그래서 원재료를 사오거나 상품을 사오는 이렇게 주된 상거래 매입 시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어음 발행해주고 사오면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이 두 개 합친 건 매입 채무, 이 두 개 합친 건 매출 채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닌 걸 사왔는데 어음이나 외상으로 사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금이요 라고 된다는 거예요. 원재료나 상품 이외의 물품,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용 트럭, 소모품, 비품, 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미지급금, 부채, 못 받았으면 미수금 이렇게 하고요.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리면 단기 차입금,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 예수금은 자산에 없는 계정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서 떼어두는 것, 원천 징수해 두는 소득세나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떼어두는 걸 예수금이라 한다. 이거는 회사 거라서 떼어두는 게 아니라 곧 나갈 거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직원 급여 지급 시도 발생하고 누군가한테 아무튼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 떼어두는 거, 원천 징수해두는 거 예수금이라는 계정이에요. 이론으로 이렇게 묻기도 해요. 원천 징수해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자,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 선수금, 미리 받은 거, 부채, 미리 준 거, 자산. 미리 준 것도 자산 같고 미리 받은 것도 받았으니 내 돈일세 자산 다 자산 같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선수금은 나중에 제품 나가는 것보다 덜 들어오게 해서 선수금은 부채예요. 또 분개하면서 이해를 좀 도울게요. 일단 미리 받은 건 부채, 미리 준 건 자산, 거기까지 좀 해주시고 미지급 비용도 결산 시에만 나오는데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미지급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줄 날이 아직 안 됐어요. 뭐 이런 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 다음 유동성 장기 부채는 뭐냐면 원래는 비유동 부채였어요. 장기로 빌린 돈이 어느 날 보니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거예요. 그럴 땐 유동 부채로 갈아태워야 되는데 그 계정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장기 차입금. 빌릴 때는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어느 해 결산일에는 그게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가 오겠죠. 언젠가는. 갚을 날이 오겠죠. 그때 이 계정으로 대체해 준다.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금 줄 거예요. 현금으로요 하는 거 잠시 넣어두었다가 현금 배당할 때 대체해서 없애주는 그런 계정입니다. 선수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았어요. 선수 들어가면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인데 미리 받았어요. 내년 것까지 뭐 이런 걸 말해요. 결산 시 쓰는 건 아직 좀 더 뒀다가 하셔도 돼요. 그 다음 가수금 임시계정인데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얘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쓰는 겁니다. 가수금. 우리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입금자를 찾아요 하고 막 이렇게 로그인하는 화면 근처에 올라가는 거 있죠? 주문자 이름과 통장 계좌 번호, 계좌의 주인이 다를 땐 이 돈은 왜 들어왔지? 뭐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동부채였고 비유동부채는 이렇게 삼총사만 좀 외워주세요.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을 초과하는 부채, 사채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모르는 불특정 개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써주는 차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고 그 채권이라고 하죠.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왔을 때 그건 주로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은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빌릴 수도 있고 대주주한테 빌릴 수도 있고 어쨌든 빌려왔어요. 그런데 상환기간이 1년을 넘었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얘는 언젠가는 뭐로 대체돼야 된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죠? 언젠간 갚을 날이 오겠죠.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계정이 2016년이 되면 0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회사 내에서도 일부 쟁여놔야 되니까 퇴직 급여 충당 부채는 당장 쓸 게 아니고 직원들이 퇴사할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거라서 비유동 부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자본 남았어요. 자본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본은 일단 오늘까지 알아달라는 건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그리고 자본은 5남매가 있다. 5남매 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세 개가 자본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고객과의 거래에서 남은 거 이익잉여금, 그리고 등등 기타 등등의 포괄손익을 쟁여놓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것은 개인기업이면 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뺀 게 자본금이라서 다 사장님 거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발행한 액면가 총액입니다. 액면가 총액.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주식을 여러 번 발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그동안 발행한 주식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금. 그 다음 그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생겼네. 그러면 자본잉여금에 들어가고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해서 할인 발행했네. 그럼 자본 조정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본 활동을 하면서 남은 거 모아놓은 게 여기고 마이너스 난 거 모아놓은 게 여긴데 자본 조정에는 차감 항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산 항목도 있기는 해요. 자본금을 늘리게 돼요. 얘도 나중에는 얘는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5남매가 있어요 까지 하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어디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주, 감, 자 나중엔 결국 외워야 해요. 차감 항목이긴 하지만 주, 감, 자까지 이렇게 세트로 주감자, 주감자가 있어. 자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자본잉여금에도 주감자가 있고 자본조정에도 주감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익이 나는 것처럼 생긴 건 자본잉여금에 있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생긴 것들은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에 있고 거기까지 오늘 되시면 가능하시면 거기까지도 외워주세요. 결국은 나중에는 꼭 외워야 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은 뭐냐면 단기 손익으로 반영될 항목이면 여기 보고되는데 단기의 손익으로 보고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럴 땐 여기로 가져가요. 자본 항목으로요.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났다. 이건 나중에 단기 매매 증권도 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하고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도 하고 이럴 때 한번 할게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사후는 분계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평가까지 해야 되는 건 좀 더 어려우니까 이런 거 어쨌든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했더니 손익이 났다. 또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을 평가했더니 손해나 이익이 났다 해서 손익 얘들이 다 포괄손익에 묶어가는데 얘들은 당장의 손익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때 자본 항목으로 가지고 몇 년이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게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손익계산서 계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프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거 수업한 날 어떤 숙제를 내냐면 여러분도 그 숙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3번씩 씁니다. 이걸 하면서 중요한 건 이 족보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 있고 유동은 다시 당좌와 재고가 있어. 그 자산 안엔 이러이러한 계정들이 있어. 요런 것 좀 그 족보 그리듯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참고로 3번에서 5번 써오시라고 숙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도 그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긴 거는 읽어보시거나 하시면 되고 이 계정들은 입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시거나 쓰시거나 그렇게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